대법관 2명의 서면 제청이 앞으로 최대 22명의 인선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영 싸움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흔들리는지 놓치게 됩니다. 헌법 조문과 30여는 관행을 분리해보면 어느 주장이 강하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세 기관에 적어놨는데 실제 후보는 그동안 누가 결정해왔을까요? 답은 법에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어도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그 추천을 존중해 최종 후보를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후보군 밖의 사람을 곧바로 고를 수 없습니다. 다음 문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제청된 후보에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임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 104조는 제청, 동의, 임명을 연결하지만 어느 권한이 다른 권한보다 우위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합의하지 않은 제청은 위법일까요? 조문만 읽으면 그런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에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를 물밑에서 조율한 뒤 정식 제청하는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제청 뒤 대통령이 거부하는 공개 충돌을 미리 막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후보를 원했고 왜 탈락시켰는지는 국민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줄인 장치가 동시에 책임을 감춘 셈입니다. 이번에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추천위원회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후보 선호와 이해 충돌 우려는 확인된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당사자 주장, 해석을 나눠봐야 합니다. 노태학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했고 자리는 5달 넘게 비었습니다. 1월 추천부터 최종 제청까지 걸린 시간은 209일입니다. 이 숫자는 조의대 책임론의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독립된 제청권이 중요했다면 왜 즉시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9월에는 이은구 대법관 퇴임도 예정돼 자칫 공석이 2자리로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와 김성수를 대통령과 최종 합의하지 않은 채 서면 제청했습니다. 사법부적 논리는 간단합니다. 새 헌법기관이 각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명권이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대통령의 의견도 후보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보려면 지금의 한 자리보다 앞으로 늘어날 12자리를 봐야 합니다. 2025년 대선 직전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빠른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불신 위에서 후보 협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사 갈등은 곧바로 사법부 장관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개정된 계획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고 2028년부터 3년간 4명씩 추가됩니다. 현 임기 구조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교체분과 증원분을 합쳐 최대 22명을 임명할 전망입니다. 이번 인선 결과가 26인 체제의 향방을 가를 누리 될 공산이 큽니다. 양측이 배수진을 치고 맞서는 이유입니다. 조의대 측의 강점은 사전 합의 의무가 법에 없다는 점이고 약점은 그 합의를 기다리며 209일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측의 강점은 임명권도 실질적 권한이라는 점이고 약점은 이를 밀면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관행에 헌법적 의미가 있더라도 관행 위반이 곧 위헌이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5일 기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반려나 재제청 요구의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려해도 새 선례이고 받아들여도 새 선례입니다. 대법원이 철회하는 선택 역시 전례 없는 기준을 남깁니다. 근본 해법은 밀실 합의를 승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 기준과 협의 절차, 교착대의 처리 방식을 공개 규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관을 누가 뽑느냐는 질문의 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 권한이 보이게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에 남겨야 할 규칙입니다.